교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5분 전인데 사실은 오늘 강의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경청해 주셨으면. 오늘은 제가 사실 심리학 강의를 하려고 교육 강의인데 심리학 강의라서 심리학 강의를 할 적에 여러분들의 이 뇌 기능을 조금 몰입해줘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전혀 이해 안 되고 저거 무슨 소리냐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앉으라고 했던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의 뇌를 최대한 가동을 해 주셔야 현실의 문제죠. 제가 아마 심리학 강의는 청소년 심리 상담사 강의할 때 이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 심리학 강의를 하는지, 왜 대표가 심리학 강의를 할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테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소통할 적에 나와 남을 이해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 조금 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전략적 목표. 여러분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할 적에 이거 거의 안 바뀔 거거든요. 내년 사업 계획 할 적에 여기 나오는 핵심 가치, 전략적 목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공유해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핵심 가치와 전략적 목표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회사에서 멋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청소년재단입니다. 미션과 비전이 있고 핵심 가치와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핵심 가치도 안 담겨 있고 전략적 목표에 접근하지도 않는 사업 계획서 그건 가짜예요. 네, 그 필요 없는 사업 계획.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번에 그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꼭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럴 생각이었습니다. 왜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사업계획서 하나 작성할 줄 모를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간 저한테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우리만의 사업계획서 폼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배포를 하고 그 계획에 위해서 내년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개인별 경력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질문 할까요? 지난달에 책을 몇 권 읽으셨나요? 3권. 손 드세요. 5권. 3권 이상. 한 분, 두 분, 두 분.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한 권, 한 권, 한 권. 네, 한 권 읽은 분 또 박수 해주실래요? 나머지는 한 권도 안 읽었다는 분. 여러분, AI를 예언했던 분이 다시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어저께 지금 택배로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조만간에 사람의 뇌와
AI의 뇌가 융합이 되면서 인간의 뇌보다 더 월등한 AI 뇌가 작동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미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언제쯤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미만에 여러분들의 뇌를 발전 안 시키면은 기계보다 못한 인간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자식 가진 분들은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때쯤 되면은 제가 대표 아니겠지만은 그때 대표나 시 정책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10년 후에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제가 대표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지금 거의 없을 수도 모릅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은 AI보다 창의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진 AI가 개발되기 이전에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라디오를 들으면서 대담하는 가운데 어떤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해요. 조만간에 현재는 AI가 그렇지 않지만 조만간에 기계가 추론이 가능하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그런 AI가 개발되면은 여러분들 할 일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AI를 능가해야 돼요. AI를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사회 조만간 올 수 있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AI를 뛰어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학습하지 아니하면은요 10년 어간에 파고돼요. 우리 조직이 건강하고 정말 발전하는 조직이 되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책 읽으세요. 네. 꼭 7월 1일자 인사 발령합니다. 이번 인사 발령은 팀장, 센터장들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이 팀장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할까? 거기에 대리 주임을 누구를 붙였으면 좋을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번에 인사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자. 이 팀장 밑에 어떤 대리, 이 팀장 밑에 어떤 주임이 있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대리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저 멀리 있는 주임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과 어떻게 팀워크를 맞추면 좋을까? 이거 엄청 고민했습니다. 거의 한 2달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 인사감사 팀장 왔나요? 있네요. 저한테 어저께 호소하더라고요. 본인의 의견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박미선 팀장이 다 대표님한테 건의해서 했다고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제가 했습니다. 용비어 퍼뜨리지도 마시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저는 가는 날까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고 가는 날 여러분들 인사 발령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인사 발령 누가 하지? 인사감사팀장 있어도요. 인사감사팀장 절대 예, 저한테 아무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다 잘 모르지만은 저한테 안테나가 많거든요. 바깥에서 돌려오는 소리, 내부에서 돌려오는 소리, 어떤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들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그리고 제가 지켜보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팀워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정말 완전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원하는 쪽에
발령이 나지 않았어도 오늘 오후에 발령될 겁니다. 어,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나름대로 전체 팀워크를 생각해서 여러분 발령된 것이니 그냥 아멘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에 미리 예고합니다. 내년 1월 1일자에 일부 행정원 취임이 한 두세 사람 정도 옮길 그 이외에는 팀장을 바꿀 겁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이번에 대리 주임을 왜 바꿨냐면요. 사업 계획서를 왜 쓰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대리 주임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팀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왜? 팀장은 1월 1일자로 바뀝니다. 그러니 팀장, 센터장들이 만들지 마세요. 팀장, 센터장들은 대리 주임 보고 만들라고 하시면 돼요. 대리 주임들은 내년 1월 1일자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말인가요? 원래 사업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시라. 새로운 팀장이 여러분들을 관리하도록 하게 할 건데요. 물론 뭐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내년 1월 1일자 인사 이동은 팀장 인사, 센터장 인사 이동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뭐 인사감사 팀장이 어떻고 있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은 나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자, 인사 관련이 있다는 거 좀 말씀해 이야기 드렸고요. 사업계획서 별도로 교육 공지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왔나요? 11월 14일 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늘 외쳤던 것이 전국 최초. 전국 최초가 안 되면은 경기도 최초. 경기도 최초가 안 되면 안산 최초. 날 이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은요, 공부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다니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놓칠 뻔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관장, 센터장, 팀장들이 이번에 경기도 청소년 수련 활동 시설협회 뭐 1박 2일 저기 올렸던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괄 결제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시 반려. 어린들이 다 반려하고 2일 가지 마세요. 15일 날 평가 있는데 10일, 11일 날 1박 2일 간다고 올린 사람이 잘못이지. 하루만 올리세요. 하루만 갔다 오세요. 다시 올리세요. 하루만 갔다 오시고 가서 실컷 놀고 올 것이면서 출장비 5만 원까지 받아가고 욕심도 많으셔. 저는 출장 그렇게 다녀도 만 원도 신청 안 하는데 저는 제 출장비 신청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저 안 받아요. 신청도 안 하지만. 제발 좀 예산 좀 아껴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될 건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가야 될 것이면 가야 될 정확하게 그 강의만 듣고 그냥 오세요. 쉬는 거는 와서 쉬세요. 일하시면서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퍼스트 무버를 이야기하려고 좀 먼저 이런 이야기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화를 추구하던 시대 우리가 추구했던 인간성이 뭐냐 패스트 팔로우 뭐자 패스트 팔로우가 뭐냐 하면은요 빨리 쫓아가지 아니하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잘해야 이류 인생입니다. 이런 것을 남을 흉내내는 아류라고 하죠.
2류 인생 기업가였습니다. 3류 인생 누구냐? 행정관료 밑바닥 인생이고요. 4류 인생이 정치가라고요. 네, 정말 정치가 4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나 1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류 인생 되십시오.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고차원적 융합을 시도하고 이를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황 주도적 인간, 체인지 메이커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First Mover입니다. 자신만의 사실을 지어내고 가공한 자신만의 공상을 지는 제작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에서 많은 것들을 제작해내는 체인지 메이커, 그 사람이 바로 상황을 주도하는 고차원적 융합 능력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교육 내용입니다. 직무 만족과 직원 몰입의 가장 필수 요소가 뭐냐?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몰입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긍정 심리학의 개입이다. 그래서 긍정 심리를 가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이 뭘까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긍정 심리학은 바로 오래전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만족하고 직원 몰입하려면은요, 긍정 심리학을 가지면은 직무 몰입도 일어나지만 나 자신이 행복한 삶, 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긍정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난달에 드렸고요. 왜 긍정 심리학이 개입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개입 효과는 그러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긍정 조직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직원 간 신뢰감도 증가하고 자기 효능감, 성취감 증대도 되면서 이직률이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 및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원들의 헌신적 태도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감 증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 왜 신뢰감이 형성 안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6월달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이 조직 내에서 일어난다면 긍정 조직 문화 형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긍정적 사고가 나를 혁신하고 재단을 혁신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기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몰입에도 상당히, 성과에도 상당히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뭔가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표님은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 의외로 많이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서도 평균을 찾아야 되고 전체 균형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많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어쨌든 공감하기가 중요합니다. 직원 몰입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공감으로 소통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역시 또 누가 이해돼야 될까요? 남을, 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치명적 결함. 혹시
여러분들 아마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지만은 치명적 결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용어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뭘까? 치명적 결함이 뭘까요? 바로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학기사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책을 다시 끄집어냈더니요. 끄집어냈더니 제가 2015년도에 이 책을 샀더라고요. 2015년도에 샀는데 그때 많이 고무되어서 읽어보고 그리고 상담에도 상담 강의할 때도 인용을 하고 했는데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강의 주제를 정할 적에 이 책을 인용해서 한 권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이 한 권을 제가 두꺼운 책인데요. 한 권을 제가 지금부터 30분 만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Fatal Flaw라는 이 치명적 결함이 뭐냐 볼게요. 완벽한 사람은 어쩌 이 치명적 결함 이 책 표지에 요 표지 여기에 선 내용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뭐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맞나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라고 할 때 말고는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동료를 생각해서도 좋고 여러분들 후배를 생각해도 좋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좋고 저를 생각해도 좋은데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상급자, 우리 팀장, 우리 관장 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성격상의 장애가 있고 종종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타인과 성숙하고 정직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들은 파괴적이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야기 잘하다가 갑자기 온성이 높아지고 갑자기 고함지고 갑자기 욕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갑자기 파괴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인격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개선할 수 없을 경우를 가리켜 이 저자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명적 결함이 대충 어떤 것인가 감은 잡았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치명적 결함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한번 사람 자꾸 바꾸지 마시고 한 사람을 지적해서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명적 결함 어떤 것일까요?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관계의 파국을 초래하는 성격과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내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치명적 결함 때문에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상처를 받아요. 나만.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상처를 안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 결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공부하신다면 소통하는데 공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요. 책 한 권을 다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치명적 결함이 한편으로는 인격과 성격성의 특정한 결함을 말합니다. 인격과 성격 합쳐이 뭔가요? 인성입니다. 근데 인격 장애, 성격 장애를 DSM-5에 의하면 DSM-5는 미국 의학계의 그 표준 이상심리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에게 배부되는 기준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성격장애를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중독성 성격장애. 8가지를 돌아가셔서 하루하루 한번 스터디해 보세요.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만났던가.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조직 내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나가 할 수 있나요? 못 나가죠.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서로 좀 이해하자라는 쪽에서 제가 치명적 결함을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지속적.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장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각한 위해나 법규 위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해나 법규 위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법규까지 위반하면 조직 내에서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명적 결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 결함을 이해하고 탈출하여 조직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이들이 타국을 할 때도 있지만 이들도 특별한 재능이나 매력적인 자질이 있다면 모든 분야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관계는 실패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가 되며 양측에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관계가 타국을 하게 되죠. 만약에 조직 내에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직무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격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전에 성격과 기질과 인격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뭘까요? 개인의 행동적 특성과 감정적 특성의 총체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 주변 환경, 타인을 지각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 저 사람과 관계를 해오면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을 잘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드러났을 적에 만약에 그 특징이 민감성, 성실함, 감정이입, 양심, 책임감, 신뢰도, 한목적성, 정직함, 관대함, 친절함, 공손함, 겸손함에 대해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바로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나는 이런 치명적 결함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특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나 스스로 치명적 결함에 빠져 있구나. 스스로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명적 결함이 오래 가다가 보면은요, 우울에 빠지면 스트레스, 우울이 가벼운 우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중한 우울을 가면은 결국은 자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세계에서 1위고 청소년 자살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청년기를 넘어서 노인기까지 가서 노인 자살률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요, 심리적 상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기 때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 재단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달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한 인생이 노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노인기 때 어려움을 겪는 인생에 참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주변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에 있다면은 그들을 잘 탐색하면서 내가 어떤 걸 도와주고 어떤 활동을 이끌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올려줄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까를 이 시점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재단의 책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전혀 딴 얘기지만은 가끔 우울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 자살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른들은 자살하려고 하면 약을 먹어요. 근데 잘 안 죽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청소년 자살은요, 위험합니다. 어떻게? 꼭 청소년 자살할 때는 어디로 오면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내려서 바로 급사하는 것이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 고등학교 여고생이 높은 곳에 22층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로. 지금 진로 지원센터장 잘 들으세요? 진로 문제였어요. 자신의 진로 문제. 학습의 문제였어요. 아마 새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높은 강도의 학습을 요구했어요. 너는 어디 가야 돼?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새 친구들은 서로 논의한 끝에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자. 가자. 그래서 22층으로 올라갔고 바로 뛰어내렸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소홀히 넘기는 남의 일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청소년 지도자니까. 이들의 아픔, 이들의 고통, 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격이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은 그 치명적 결함이 어디로 전이 되느냐? 청소년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청소년 현장에 청소년과 만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여기는 청소년 현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격이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나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소년 지도자의 성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면 성격은요, 환경,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한 12, 3세까지의 주위의 교육 환경이나 생태 환경, 가족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성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주는데 타고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이 기질입니다. 이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가지고 나온 본래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나 소질, 재능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이나 성장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타고난 특성을 기질이라고. 기질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행동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질도 바꿀 수 있다. 90일 만에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이 검증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질마저도 90일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타고난 기질이 난 내 DNA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는 앞으로 조직 생활 하는데 남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만 줄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요, 스스로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바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하지 않습니다. 기질이 어떤 것이냐. 예. 사실 이 기질은 나중에 아동과 성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모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경정신의학자들은 주로 유전적 경향과 알코올과 마약류에 노출된 환경에서의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는 폭력 영화 보지 말고 별 이야기 다 하죠. 예.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 좋은 기질 속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행동 양식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 전부터 미리부터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노력 아닐까요? 인격입니다. 기질과 성격을 바탕으로 형성된 외부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격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맺어지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자아라고도 하죠. 이 사회적 자아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인을 구성하거나 타인과 구별되게 만드는 속성 특징입니다. 저 사람만의 특징이 뭘까?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는데 둘이 만나서 뭘 하다가 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 솜씨에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서, 그 사람의 몸가짐에서, 그 사람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인격이 나타납니다. 인격적 결함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는 비양심적이며 도덕적 행동을 위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행동과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적개심이나 배고픔과 탐욕, 성적 쾌락과 같은 기본적 욕구와 그 다음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인격의 결함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 잘 보세요. 뭐가 안 될까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죠. 행동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아 아동 때 조절할 수 있는 3세 때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게 보통 3세에서 5세 때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부모가 잘 모르니까 아이를 그냥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생애 초기에 3세에서 5세 때 충동 조절할 줄 모르는 태로 인격이 형성되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갑자기 잘 놀다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어떤 점에서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성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 아동 때의 부모로부터 잘못 교육, 훈련받은 결과이다.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이 부모 교육 강사들요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부모들 많더라고요. 지금 부모 교육 강사 훈련을 제가 하는 가운데 다 후회하시는 분들 다 일찍 배울 걸 일찍 배울. 그래서 결혼 전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모 교육 사전에 미리 배우는 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내 아이의 미래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게 해주는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 인격이 언젠가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언젠가는 남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거기서 소통이 안 되면은, 공감이 안 되면은 힘들게 돼. 결국 누가 힘드냐? 본인이 힘들어요. 내 자식이 힘들게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청소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 클로닝거 박사의 성숙한 인격의 차원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느냐? 자기지향성입니다. 자기지향성이란 말은 다 훈육되어 있다는 말이고 책임감 있다는 말, 과단성 있다는 말, 현명한 그리고 자기수용적인 사람을 성숙한 인격이다. 또 공감하고 친절하고 동정심 있고 도움이 되는 도덕적인 협동성을 가진 인격을 성숙한 인격이라고. 이상적인 영적인 직관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묵묵히 따르는 자기 초월성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지향성, 협동성, 자기 초월성을 가진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콜링거 박사는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 주변 환경, 타인을 지각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식을 성격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 특성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거? 12가지입니다. 아까도 잠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감성, 성실, 감정이입, 양심, 책임감, 신뢰도, 한목적성, 정직함, 관대함, 친절함, 공손함, 겸손함. 이것들이 결핍되면은 그것을 치명적 결함이라 하고 바로 인격, 성격의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클로닝거 박사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의 특성, 어떤 특성인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적하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든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착취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면 양심, 가치, 공감 등 내적 감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도 부족할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오직 자기 중심적일까요?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나쁜 행동을 해도 발각되지 않으려는 자기 보존, 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라고 하는데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타성을 가지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내죠. 사회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타적이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도 아직도 이기적인, 예, 자기를 초월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성인 아이는 청소년 지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자, 아까 제가 DSM-5를 이야기했는데요. DSM-5에 이렇게 성격 특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격 특성과 성격 장애를 규명하고 있는데 성격 특성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DSM-5의 정의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개인적 생활 속에서 특정 개인이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지속적인 방식. 여러분 우리 조직 내에서 8시간 같이 근무하잖아요. 팀장과 같이 근무합니다. 한 조직 속에서 대리와 주임과 행정원과 여러분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요.
지속적인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잘 참고해 보십시오. 성격 특성,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격 장애는 뭔가? 관계 형성과 충동 조절, 사회, 학업, 직업적 상황에서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는 지속적인 감정, 사고, 행동 형식. 이 감정, 사고, 행동은 이 심리 상담에 있어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행동 양식. 행동 양식이 감정과 사고에 이렇게 서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한 것을 잘 찾지 보면은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할 적에는 이 트라이앵글을 잘 활용합니다. 여러분, 성격 장애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관련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한 그렇다면은 자,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그 사람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가? 결함 척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표현하면은 예와 아니요 중에 적합한 대답의 숫자를 예는 몇 개, 아니요는 몇 개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 나의 상태,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심도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만약에 질문이 긴가민가 하면은 아니오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아니오로. 긴가민가 하는 건 아니오입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개수하시고 만약에 확실하지 아니하면 아니오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가? 답변하셨죠? 그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가? 체크하셨죠? 세 번째,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느끼는가? 예, 아니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와 동등하게 고려하는가? 예, 아니요. 다섯 번째,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가? 예, 아니요. 다섯 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나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할 것인가? 예,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대인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던가? 예, 아니요. 잘 모르겠으면 아니요로 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혹은 해당된다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의 아이들은 결혼하신 분은 나의 아들까지 포함이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신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예, 아니요. 모르겠으면 아니옵니다. 그 사람은 규칙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가? 예, 아니요. 끝으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롭다고 믿는가? 예, 아니요. 자,
계속 하셨죠, 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의 치명적 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한 문항의 총수를 확인하십시오. 해보세요,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한. 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한 총수가 0개. 아니요가 0개. 그 사람은 성격과 인격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1개 내지 3개까지 아니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성격과 인격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 내지 5개다. 아니오가. 그 사람은 성격과 인격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6개에서 10개, 6개 이상 나왔다. 성격과 인격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손들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누구를 특징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셨을 거예요. 점검을 해 보셨는데 대부분 C 아니면 D다. D일 것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함을 알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저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것 때문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강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 내에 인격적, 성격적 결함이 많은 내가 리더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더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개수를 정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적 문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대하시길 존중과 친절,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고쳐지고 우리의 관계도 나아집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파괴적 암시에 대해 현실적 태도를 취해요. 현실적 태도가 뭘까요? 그 사람 쫓아보낼까요? 현실적 태도는 뭔가요?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셔야 돼요. 충동적인 대화는 줄이시고 그 사람이 혹 상관이다. 그러면 그 상관에게 내가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분노를 충동을 자아나게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윤리적 경계를 그래서 설정해야 돼요. 윤리적 경계. 그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윤리적 경계 넘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뒷담화도 하고 뭐 별거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받습니다. 만약 그 경계가 침해되더라도 그들에게 불친절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혹 문제가 발생했다면 끝까지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면 혼돈과 분노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상관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서 떨어지고 치료를 위해서 만약에 희생을 하고 감수하고 저분이 상관이니까 치명적 결함을 가졌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하자. 그럼
그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요? 내가 혼돈과 분노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는 끊어지고 상하에 있어서 해야 될 이야기만 일어납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면과 긍정적인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어요. 매력적인 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유지는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성격적 결함이나 인격적 결함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상당한 성취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는 전문가라는 소리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엮이는 관계 때문에 예외 없이 그들의 성취 수준과 만족감은 결국은 저하됩니다. 결국은 내가 잘하는 사람같이 보였지만은 그 결함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의욕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항상 실망감이 생기고요. 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가할 것이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믿으면서 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을 업신여기고 타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타인을 착취합니다. 이런 사람 자기 애송 성격 장애 우리 주위에 미안하지만 혹시 나에게는 그런 것 없는가? 네.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실은 주의해야 되고요.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조직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잖아요. 절대 파국을 해서도 안 돼요. 팀을 이루어서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격장애나 인격장애의 기저의 원인은 사실은 복합적입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입니다. 제일 끝에 영적 요인까지 있죠. 나쁜 이단이나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요, 거의 인격장애, 성격장애 다 드러나요. 거의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조직, 영적 조직은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강하게라도 끌어내야 됩니다. 성격장애나 인격적 결함이 있는 상당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를 거부할 것이고 따라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엮이는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파트너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감정적,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관계에서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항상 그래서 바르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전가하죠. 자, 치료에 대한 이 사람들은 치료의 의지가 있을 경우 이들의 치료는 근거중심적 다면적으로 치료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접근 및 전략은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러한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인데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유명한 전문 상담가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인간관계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관계의 초기 때는요. 치명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매력적이고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치명적 결함이 아주 사소한 흠으로 보일 것이며 그들의 매력과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뒤에 감춰져서 전혀 못 느낍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결함의 본질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혹적이고 흥미롭게 보였던 그 사람의 심리가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결함이 그 사람과 맺은 관계의 진정성을 침식할 수 있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조직은 상호 신뢰적입니다. 혹시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호 신뢰가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보였는데 자꾸 깨어져 가고 있다면은 나나 그 사람이나 인격적 결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올바른 선택과 미래의 최종적인 성공은 상대방 혹은 약속을 이해할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책 사서 성격 심리학 책 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한 권 정도 사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대인관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읽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전부 친절하고 선의로우며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으면 어리석고 순진한 일입니다. 치명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 자신과 당신과 관련된 타인의 혼란스러운 성격 특성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편향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각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기도 전문가 도움을 구하거나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객관성이 개인적 이익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는 편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적 결함, 이 편향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인격, 성격 그리고 행동의 치명적 결함을 식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신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요. 나와 저 사람과 나와 그 사람의 인격적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 번째, 문제의 근원에는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인격적, 성격적 결함이 수반되어 있음을 지각하고 세 번째,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고 네 번째, 관계와 관련된 자신과 상대방의 새로운 통찰과 관점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심리적 결함에 대해 알게 된 것과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으킨 문제를 기초로 하여 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혹 내가 치명적 결함을 가진 직원일까요? 재단 내에서 나와 직무와 관련 있는 동료 또는 상급자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무 중 치명적 결함 있는 직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소통을 하고 조직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까? 나타나지 않는 성격 심리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누구나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면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조직이 긍정 조직으로 긍정 문화를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 만큼 여러분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